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역 완화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방역 완화 계획안과 대통령의 시정연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대선 관련 움직임 소식 등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안기령 앵커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일정을 미루어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다음 주 후보 선출을 앞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충청 지역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완전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낮 KT통신망에 장애가 생겨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T 측은 외부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내부 시스템 오류였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방역 의료 초안이 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식당, 카페 등은 이용 시간에 제한 없이 온종일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방역 완화 내용이 담긴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방역 완화는 생업시설부터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해제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70%면 1차, 80%면 2차 개편이 가능한데 병상 여력과 주간 중증 사망 규모, 유행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전환을 시킨다고 잠정 목표하고 있고 체계 전환을 한 걸 운영하는 기간 4주에 평가를 위한 기간 2주, 6주 간격으로 그 다음 차례의 전환을 이행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는 수도권 밤 10시, 비수도권 자정 제한이 풀리고 온종일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이 감염의 20%라는 통계도 있지만 80%라는 그 감염이 걸릴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 이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되고 3차 개편 때는 이런 제한마저 없어집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2차 개편까지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데 4명으로 할지 더 줄일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만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럼 그 지하의 공간은 환기가 제대로 될 건지, 사람들의 입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건지,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 안에서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부분. 의료 체계는 위중증 환자 등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확진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현재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 경증 환자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은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행사나 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원의 50%까지, 접종자만으로는 100% 가능해집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미접종자는 진단검사의 음성 확인 증명서를 내야 하는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을 통해 접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미접종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이하 연령층 등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입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를 전제로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는데 시간 제한 완전 해제는 2차 개편 때 추진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원의 50%까지, 접종자만으로는 100%까지 가능해집니다. 영화관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때 일행이 나란히 앉아 팝콘이나 음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각종 행사와 집회도 미접종자 포함해 100명 미만까지 백신 패스를 제시하면 499명까지 가능해지며 2차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때에도 임시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등 500명을 초과하는 행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할 부처의 직접 승인을 받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헬스장은 백신 패스가 있으면 24시간 이용은 물론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해 정원의 50%가 참석할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하고 PCR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많은 확진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응급 상황 대처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 꼼꼼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신설된 20명 규모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은 전화를 돌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에 머무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매일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상 증상이 있는지 묻고 확인하는 겁니다.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은요? 그런 건 중간에 나타나건 아예 없으시고. 확진자가 자택에 격리되면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전달하고 해열제 등 필요한 물건이 떨어질 때마다 환자를 찾아갑니다. 집에서 이탈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예, 강남 보건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가 치료 진단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댁에 전달해 주려고 지금 왔거든요. 70살 미만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재택 치료를 받게 됩니다. 70살 이상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당뇨, 정신질환, 투석 등을 알아 입원이 필요한 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재택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2,100여 명 정도.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인데 당장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는 응급 상황 대응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실제 지난 21일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확진자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져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질병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우리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재택 치료자를 선별하는 등 초기 대응을 담당할 일선 보건소의 부담이 훨씬 커지겠지만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분류할 때 이미 정확하게 이분은 고위험군이다, 나빠질 확률이 있다는 걸 분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의료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에 재택치료에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주 짧게 언급했고 대장동 논란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6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위기라는 단어를 3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 대유행까지의 위기 상황들을 일일이 언급했는데 마지막까지 일상과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만든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의 정부 성과도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간 사례는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꾼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K-방역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방역 모범 국가로 거듭났다며 이제 곧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도 자신했습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 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는데 탄소 중립 문제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내년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에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의지를 담았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 중립 문제를 의식해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과 시정연설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 등과 같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삼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둔 국회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실까요? 특검법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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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대유 진짜 목포 이재명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네, 보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은 내용의 손팻말을 든 채 문 대통령의 양쪽에 늘어서 있죠. 특히 손팻말 시위에 나선 의원들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김 의원도 이달 안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팻말 시위는 본회의장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와 환호로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손뼉을 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요.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을 자주 바라보며 연설을 이어가자 온라인에는 문 대통령 레이저라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6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 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 통로로 퇴장할 때도 이 같은 냉랭한 분위기는 이어졌는데요. 다만 국회 본관을 나설 때는 민주당 당직자 등이 우주 최강 대통령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환호해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5년 동안 해마다 국회를 찾아 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기 말에는 대체로 좀 정부가 불안했습니다. 어떤 가족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터져서 전국이 혼란스러웠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도 동력이 없었고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임기까지 내년 예산을 어떤 희망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자화자찬에 머물렀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로 대통령의 국회 존중에 옹졸한 반응을 보였다고 맞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시정연설까지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구속영장으로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뒤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비롯한 5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게 공수처가 밝힌 영장 청구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개한 김웅 의원과 조 씨의 당시 통화에는 고발장 작성 등을 미리 조율한 정황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수처는 애초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는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검사가 겁박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왔다면서 메시지 전문까지 공개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애초 10월 초 중순이던 출석 일정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뤄졌다면서 이달 안에 소환에 응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보신 대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배경부터 전망,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제 처음인데 그게 이제 검사를 향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적용한 혐의는 몇 가지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제3자 검사한테 보아 검사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이 되고요. 또 판결문 같은 거 함부로 밖으로 나면 안 되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선거 방해죄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나 검사가 선거에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거 지금 보면 뭐 최강욱 대표라든지 나중에 선거에 좀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고발시켜가지고 아니면 사주해가지고 선거에서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방해죄, 공직선거법 등 위반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 체포해다가 구속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고발을 해주시오라고 슬그머니 사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선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불러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확실하면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든지 불러서 안 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붙잡아다가 또 조사를 하든지
근데 이제 이게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맨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근데 확실히 검사한테 뭘 하면 이렇게 밖으로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됐었다는 것도 이제 막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원래 같으면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다 원칙입니다. 예. 수사할 때. 그래서 임의로 부르면 와서 일반인 같으면 다 조사를 받죠. 만에 하나 뭐 한 번 정도 미룬다면 다시 미뤄주긴 한데 아마 수차례 지금 미뤘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송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하는 방법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좀 기각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체포영장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선거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 11월 5일 날 결정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과가 좀 나와야 되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계속 체포영장을 했을 때 다시 기각이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체포영장 그냥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으로 지금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손준성 검사 측 입장에서는 아니 협조를 갖다 잘 하겠다. 다만 변호인 선임하고 좀 쉽게 이것저것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미리 이렇게 다 언지를 줬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 틱 오더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건 이제 손준성 검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뭐 그런 그 정도인데 구속영장을 낸다 쉽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차례 거부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구속영장에 아마 이렇게 거부하는 상황까지 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또 중요한 인물이 김웅 의원인데 김웅 의원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고 지금 국감 이후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빠졌고 아마 나머지 부분은 조사 끝났을 거예요. 물적 증거 다 확보했고 뭐 다 확보된 상황에서 두 사람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마무리되는데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구속영장으로 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말씀 듣고 보니까 2개월 가까이 뭐 압수수색 다 했고 주변 사람들은 다 조사했는데 네. 당사자들을 당최 부르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 부를 거야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이것도 빨리 불렀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불러서 조사를 하든 체포해서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뭐가 나온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안 했는데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증이 지금 다 확보된 것 같아요. 그 물증이라는 거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 파일도 지금 제출이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물증이고요. 거기에다가 파일도 있습니다. 손준성 보낸 파일. 그 두 가지에 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의 진술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다 진술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 검사들도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아마 물적 증거, 진술 증거는 다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고 이 영장 실심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모른다고 할지, 예. 안다고 할지 이제 이게 영장 발부 여부에 바로미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모른다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김웅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쪽에서 파일 전달받아서 이쪽으로 전달해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저쪽하고 뭐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아마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웅 의원도 결국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웅 의원도 지금 국감 끝나면 그 이후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도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의문이거든요. 또 대상자는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손준성 구속 여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김웅 의원도 좀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거나 좀 늦춰지면 김웅 의원도 계속적으로 미루지 않을까. 좀 미뤄서 11월 5일 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라든지 후보가 된다면 더 어려워지고 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끌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게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윤 전 총장에게 적대적이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를 열심히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어떤 정권에 좀 위해가 될 만한 정보 같은 것들은 대검 공안부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뭐 지켜보면.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런 걸 맡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행정법원 재판 결과에 따르면 결국 채널A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판사 사찰 부분은 지금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 했다는 걸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라는 거. 원래 같으면 뭐 소위 말하면
눈과 귀입니다. 예. 정보를 취득해서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판단할 때 주긴 하는데 이렇게 검찰총장 개인의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판단하게 하는 거는 뭐 맞지 않죠. 대검이라는 기구가 사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이고요. 일부 확인된 부분은 윤석열 총장의 행정재판 결과가 좀 일부가 확인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조직에 몸담은 입장에서 더군다나 검사는 동일치 아닙니까? 이제 기강도 좀 규율도 뚜렷하고 하니까 야, 내가 검사로서 검찰에 속해서 일을 하는데 내 윗상관 어른을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건 조사해가지고 뭔가 좀 한번 파헤쳐봐야겠다. 아니면 뭐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축적을 시켜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 그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걸 하라고 만든 조직은 아닌데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조직인 건 맞고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도 많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지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시 없이 또 했다고 해도 좀 그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행정법원 1심 재판 또 그리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 얘기들이 다 조사가 좀 진행돼 봐야지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아직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거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적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다? 그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손 검사 밑에 또 보조하던 다른 검사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 다 조사하다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외압 때문에 사퇴했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특혜 의혹의 진상을 캐물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외압 때문에 사퇴했다고 폭로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업자 공모 전 자신이 위원장이던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선 지금과 달리 공사가 출자 지분대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퇴 이후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계획서 공고 낸 내용 그거 하고 당초에 투자 심의할 때 내용이 틀리다 하는 부분.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석연찮은 사퇴 과정이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담지 못한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이 물러난 직후 공사 쪽 이익을 고정으로 묶어두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유 전 본부장 측이 화천대유 세력과 미리 판을 짜고 사표 제출을 압박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름도 거론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이 후보 측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진술은 당시 민간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모 변호사에게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정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도 추가 소환한 검찰은 일단 김만배 씨의 700억 원대 뇌물 약속 혐의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특혜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10년 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취재를 한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에 10년 전에 터졌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덩달아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조금 정리를 간단히 해보죠. 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예. 부산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이 고객의 소중한 예금으로 부실 대출을 일삼다 파산했고요. 예. 결국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임원진이 설립한 가짜 특수목적 법인 SPC가 120여 개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예. 대검 중수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민영 행장을 포함해서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중수 이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요.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최 전 검사장의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 공무원 뇌물과 같은 토착비리 등 다양한 중층적 부패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이긴 합니다만 워낙 비리의 규모도 컸고 또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죠. 기억에 남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저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겹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1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것이죠. 예. 앞서 설명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에 이 대장동 관련 대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입니다. 2009년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한 돈이 1,805억 원인데요. 예. 이 중 1,100억 원 정도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C7의 대표였던 이모 전 대표와 천화동인 4, 5호 남욱 정용학 회계사고요. 또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알려진 조모 씨인데 예. 이 조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또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조 씨는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도 모두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때 받은 그 대출금 1,100억 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번 대장동 땅을 사는데 사용된 종잣돈이 됐습니다. 예. 자, 등장인물들이 저렇게 겹치기도 하고 당시에 대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거의 80명 가까이 구속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기소를 했는데도 대장동 관련자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네, 2011년 당시 대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예.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4년에 경기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았을 때의 실제 수사 기록입니다. 이 전 대표는 로비 자금과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예. 보시는 것처럼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예.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았군요. 예. 네. 다. 대검 중수부에서 이 대장동 대출 관련 서류를 이 전 대표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조 씨 있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이 조 씨 역시 경찰 수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한 진술 내용도 역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일부 보도를 보면 이 대검에서 조 씨와 이 조 씨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벌였다고 하거든요. 예. 하지만 대장동 관계자 중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불과 4년 뒤에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해서 이 대출을 알선한 뒤 10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이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관계, 또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 씨를 풀어주고 예.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한 겁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또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수사한 이 개발 시행사가 총 4곳이었는데 그중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된 데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개발권과 관련된 C7이라는 시행사입니다. 여기서 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용인시 상현동 같은 경우에는 770억, 그리고 순천시 왕자동에는 440억이 불법 대출됐습니다. 사실 규모로 따지면 거의 예를 들면 C7이 1,100억이니까 2배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기소가 안 됐다라는 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과 지검이 같은 수사를 하면서도 달랐고 기소 네, 여부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낸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갖다 여러 개를 수사를 했는데 덩치가 가장 컸던 대장동은 쏙 빠져나가고 작았던 것들은 오히려 기사가 또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황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당시 대검 중수부와 몇 년 뒤에 이 경찰 수사까지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앞서 설명한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모 씨입니다. 이 전 대표와 제가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시 대검 조사가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이었다고 기억을 하면서 조사에 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때는 할 때니까 이런 자금에 대해서도 뭐 제대로 수사를 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를 그 정도 불렀을 때는 당연히 뭔가 확인하려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나 이런 것들 뭔가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저를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뭐 일반 대출했으니까 불렀을 리는 없을 테고.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네, 이 전 대표는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지만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만나지 못했고 자신을 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만 만나고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계장을 만났는데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없는 질문만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자체가 좀 요식행위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입장을 들었는데요. 윤희석 공보특보는 이 당시 대장동 사업은 저축은행 수사 분류가 아니었다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으로 만들어진 회사한테 불법 대출했느냐 여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 거고, C7은 대주주가 출자한 차명 회사가 아니니까 혐의점이 없는 회사였죠. 출자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본 거예요. 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를 중심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대장동 쪽은 빠져나갔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취재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군요. 양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한 느낌이라 매우 아쉽고 또 우리 도민들께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경기도민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책 성과를 나열하면서 앞으로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이재명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권가도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소방 공무원들과 도청, 의회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당부를 남기며 도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맡긴 권한을 오로지 도민들을 위해서. 휴일에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한 이 후보는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민주정부 계승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고심하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경선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이 핵심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본부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직책과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국정감사 이후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되면서 지사직 사퇴에 이어 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선대위 구성 전 과제를 일사천리로 풀게 된 이 후보는 내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지사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가 본격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충청권 합동 토론회에서 역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선 레이스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 이제 국감도 끝났고 네. 지사직은 사퇴했고 대통령도 이제 만나게 되고 네. 이제 달려야죠. 그러면 그동안 지지율이 그냥 거기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나? 돌파할 수 있나? 이제 그게 문제군요. 그게 이제 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동안 밀려있던 과제가 어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10월 10일 본선 주자로 확정됐을 때 보통은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죠. 최소한 2, 3%에서 많게는 한 5%라도 뛰어야 되는데 역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어요. 오히려 야권 후보에게 좀 밀리는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제일 큰 숙제가 이낙연 전 후보, 전 대표와의 원팀으로의 이제 어떤 화학적 결합이었는데 네. 그 물꼬는 트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후보가 자, 이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적어도 상임 고문직을 이제 수락을 한 겁니다. 네. 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상임 고문이냐? 그런데 이제 이전 당 대표급들은 또 상임 고문이 더 상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재명 예. 캠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낙연 전 후보의 언행을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유세 현장에서 함께 뛰면서 손 잡고 지지 연설하고 하면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된 거고요. 예. 두문불출하고 얼굴이 안 보인다. 이름은 올라 있는데 이러면은 또 아마 앙금이 있다고 또 그때 분석이 될 거예요. 한번 이낙연 캠프 쪽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던 오영훈 의원 얘기 좋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오랜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제 또 경선 과정이 끝나고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이제 2주 만에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조금 서먹서먹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약간 있었죠. 제가 다른 기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예전에는 어땠었냐 했더니 예전에는 10분, 15분 만나고 헤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배 가량 더 만나신 거니까 30분 이상 회동하시고 두 분이 또 손을 잡고 같이 나가셨으니까요. 네, 충분히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느냐, 네. 아니면 상임 고문을 맡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들을 좀 하는데 네네. 글쎄요, 하나는 예우하는 자리고 하나는 실권을 좀 갖는 그렇죠. 자리긴 한데 그렇다고 또 이낙연 대표 덩치의 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막 일선을 뛰어다니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두 관록 있는 정치인의 결이 다른 것은 국민들이나 유권자가 다 아는데 어찌 보면은 좀 이제 정책 노선이나 정치적인 스탠스가 같은 당 내에서도 다른 사람이 한 명은 대권 주자고 한 명은 이제 사령탑을 맡는다, 컨트롤 타워다. 이것도 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절한 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는 역할이면 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러 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당 내부에서 당 외부에서 아마 들어오게 될 텐데 외부 인사 영입설도 현재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는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사령탑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제 출정식을 하게 될 때
선대위원회의 면면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의 회동 불호 이낙연 전 대표는 전 대표, 당대표급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임 고문직을 제안받고 수락했고 역할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역할, 행동, 말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속도를 내는 걸로 봐서는 대장금 이제 의혹은 털어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털었다, 해소됐다. 또 이제 본선 과정에서 똑같은 공격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야권 오늘 그 4명 후보들의 토론회를 봐도 이재명은 아주 나쁜 사람, 대장동의 책임이 큰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도 그렇게 보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정도로 설명해 나가면 사실은 일관성이 중요하죠. 말이 바뀌면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관적으로 이것은 공공사업 쪽에서는 잘한 것이다. 나는 공익 환수에 설계를 한 것이고 민간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당 관련 인사가 돈을 받거나 더 많이 개입된 정황이 아니냐. 국민의힘 게이트다. 본선에서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과연 이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부산저축은행에서 윤석열 주인검사가 왜 이들을 놔줬느냐. 그 윤석열 게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니다. 이재명 게이트다. 아마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는 본인은 충분히 지금처럼 소명해 나간다라는 전략 하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느냐 이런 대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쭉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자신감을 받을 수 있겠죠. 일종의 국감 효과고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지난 주말이 돌입하기 전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두환 옹호 발언까지는 윤석열 후보에게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논란이 조금 더 커진 일명 개사과 사진 이 논란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이번 주 후반에는 여론조사가 어떨지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들은 이제 조금 전에 충청권 토론회에서 또 토론을 벌인 다음에 이제 막 끝났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정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놓고 이런 것을 선동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TV 토론이나 앞으로의 그 후보로 만약에 되시면 본선 경쟁 과정에서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정말 그 흑수저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을 정말 끝까지 그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특권 측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 뭐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변호사를 하면서 그 시절의 변호사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뭐 마치 뭐 흑수저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입장을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주고받고 하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막 서로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건 없네요. 오늘은 최대한의 마찰을 피한 것 같습니다. 90분이었는데 4명의 후보가 5분씩 주도권 토론을 2번씩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보통 홍준표 후보 같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 같으면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날성 공방을 그동안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거의 100% 정책 중심 토론을 했고 신상 관련 질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배우자 관련 사안이라든가 혹은 사과 논란이라든가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든가 뭐 과거에는 또 역술인 논란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이제 서로 물리고 했는데 오늘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충청권에 대한 이제 정책 이슈 토론하고 주도권 토론에서도 원희룡 후보가 주도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상수가 됐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누가 이재명을 제압할 것이냐 주로 이 본선 경쟁력을 놓고 자신들끼리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도 갈등이나 마찰이 없었어요. 신변 문제를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국감을 어느 정도 선방했다. 다소 오른 것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물고 뜯었는데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서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긴 해야 되는데 뒤져야 올라가는데
문제는 같이 싸우니까 같이 떨어지네. 같이 떨어지는 문제. 예, 이런 효과, 또 당 지도부에서 좀 우려한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사실 치열했습니다. 윤 전 네. 총장하고 홍 전 대표하고 네. 또 거기에 서로 간에 이제 자질이나 경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각각의 부인들까지 거기에 네.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아주 꽤 치열했죠. 네. 도를 좀 지나치게 넘어가는 이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넘어가기는 하는데 예. 또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개사과 사진 논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도한 것이냐, 혹은 윤석열 후보는 그때 해명하기를 지방 토론회를 마치고 난 서울로 네. 이 자정 넘어 새벽에 올라오던 길이다. 나는 그때 집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현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SNS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김건희 씨와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불러서 집 인근 사무실에서 촬영하고 올렸다가 내린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논란이 계속. 그럼 누가 주도한 거냐? 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사과 관련 이야기를 올리려고 윤 후보가 과거에 지시를 했었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특히 사과 논란이 있는 과정에 굳이 사과 사진을 반려견과 함께 이 늦은 심야 시간에 올려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또 반려견 데리고 좀 배우자 사모님께서 나오십시오. 그럼 나와서 이제 그 사진을 찍는 것도 이상하고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보니까 이 문제를 홍준표 후보가 지적을 했는데 예. 여기서 윤 후보는 강하게 또 받아쳤어요. 아니 본인은 이제 부인이 후원 회장을 맡아서 예. 그냥 가족이다 선거 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를. 근데 요 대목은 패밀리 비즈니스는요. 우리말로 바꾸시면 가족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제들이나 뭐 이제 가족들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유세를 함께 할 수는 있어도 이걸 우리가 가족 사업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좀 뉘앙스가 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인 문제로 또 이제 엉켜 있는 후보가 이제 원희룡 후보죠. 네. 원희룡 네. 후보는 조금 전 토론장에서는 뭐 차분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방송에서는 상당히 격하게 네. 이재명 캠프 쪽 사람하고 붙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 잠깐 네, 들어볼까요? 보시죠. 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죠. 언제든지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 다 지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 그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 그래서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마이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뭔가 좀 이렇게 강한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격앙이 보이네요. 됐는데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정말 뭐 이제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법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감하게 오가다 보니까 이 분노가 폭발해서 화가 나서 저렇게 이제 격앙됐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일각에서는 저건 전략적이다. 의도가 있는 흥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 대목을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흔히 이야기되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에 이 아내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아내를 버리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된단 말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에 그냥 일축해버리는 유명한 이제 연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대목. 나는 언제나 아내 편에 서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했든 난 아내 편이다. 아내를 지키겠다. 이런 어떤 하나의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아내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애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본인만 알 겁니다. 의도인지 우발적인 흥분인지. 근데 문제는 이 저 내용이 문제예요. 전 차라리 그 배우자 분께서 유튜브에 나와서 그냥 나의 이 인상평이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로 뭐 소시오패스 같아 보인다. 이건 나의 주관적인 인상이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자격으로 이게 엔티소셜일 수도 있고 이게 결국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다라는 진단을 하는 듯한 발언을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허위 사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말이 옳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학적 진단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이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상대인 이제 현근택 전 대변인 얘기인데 이건 앞으로 좀 논란이 파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원희룡 하면 스스로도 나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일타 강사다. 그렇죠. 내가 최고 전문가다 하면서 당원들을 이제 규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민주당 쪽을 공략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툭 발목을 잡게 되네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KT통신망에 1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도 QR 인증도 모두 먹통이 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은 손으로 이것저것 적느라 정신이 없고 고객은 휴대전화로 계좌 이체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신용카드를 건네는 다음 손님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오전 11시쯤부터 갑자기 KT 인터넷이 끊어지면서 카드 결제가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요. 지금 갑자기 처음 이렇게 한가할 때 하면 괜찮은데 가장 몰릴 시간에 지금 이게 인터넷이 목통되니까 지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주차장에서는 시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정산기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차를 빼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버린 겁니다. 30분이나 여기서 기다렸는데요. 지금 저기 카드 정산이 안 돼갖고 다른 분들 한 8분도 지금 넘게 기다렸거든요. 휴대전화 매장으로는 갑작스러운 인터넷 먹통에 무슨 일인지 묻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고객 휴대전화도 개통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요일날 전산 업무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월요일날 모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제 아침부터 업무 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어플 등 접속이 모두 막혔고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와 ATM 기기도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증권거래 시스템 접속도 끊어져 불편을 겪었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1시간여 만에 복구가 시작돼 다시 일상은 돌아왔지만 당연하게 여기던 인터넷이 끊기면서 시민들이 체감한 혼란과 불편은 훨씬 컸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KT 측은 외부의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부 시스템의 오류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한 KT의 발표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인터넷 먹통 사태. KT 측은 처음에 외부의 사이버 공격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접속량을 늘려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드는 디도스 공격에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상 파악에 들어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도스 공격 탓이 아니라는 언급이 나왔고 KT 역시 말을 바꿨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연결하는 내부 서버에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KT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때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KT 측은 이번 접속 장애가 1시간 만에 대부분 해소됐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정상 이용 가능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 가중을 자초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KT의 통신망 장애로 바둑판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바둑대회가 1시간 미뤄진 끝에 하루 연기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 앉은 이창섭 8단. KT 인터넷망 장애로 이미 1시간 늦어진 대국입니다. 고심해서 한 수 한 수 클릭하지만 중국 양딩신 구단과의 온라인 수담은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인터넷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화면이 일단 꺼졌고요.
턱을 괴고 판세를 따지려 치면 어김없이 팝업창이 뜨니 집중할 새가 없습니다. 수익기 하다가 뭐 뜬금없이 화면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흐름이 너무 끊깁니다. 양옆에 앉아 온라인에서 만난 신진서 9단과 황승주 8단도 위태롭긴 마찬가지. 결국 8강 대국은 시작 40여 분 만에 중단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금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 문제로 오늘 8강 대국은 내일로 연기하여 재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젠 온라인 대국이 뉴노멀이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나온 신진서 9단의 황당 실수. 이게 뭐예요? 마우스 선이 뜻밖의 터치패드를 클릭하면서 초보자도 두지 않는 바깥쪽 일선에 치명적인 한 수를 둔 건데 신진서는 결국 중국 커제 9단에 졌습니다. 앞서 농심배에서도 박정환 9단의 마우스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명승부를 망치는 부작용도 뚜렷해 온라인 대국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접종 완료 3,600만 명, 70.4%.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논란 1년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남들은 다 끝나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을 것이다. 예. 집단 면역하는데 이 속도면 3년 걸린다. 그러더니 또 3년에서 1년 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십시오. 내년 봄이나 될 거다. 예. 빨라도 내년 봄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11월에서 오히려 한 달 앞당길 수 있겠다. 10월에 집단 면역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백신 실패하더니 희망 고문으로 덮으려고 하는가. 예. 언제까지 희망 고문을 할 텐가. 가당키는 하냐.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어쩌면 더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스트라제네카는 나쁜 백신이다. 얀센 백신은 물 백신이다 하면서 죽어라 하고 백신들을 공격합니다. 그래도 이 보도는 어떻게든 팩트체크하느라고 정말 고생한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던 모더나와 파이자가 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자 백신 부작용은 저렇고 모더나는 또 피를 토하게 되고 계속 도대체 그럼 어떤 백신을 맞으라는 말이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제대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불안감을 키우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국민 건강과 방역의 문제가 정파 논리에 의해서 무책임한 보도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독성 물질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사무실에 있던 생수병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진 뒤 동료 직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던 A씨가 인사 불만을 이유로 벌인 보복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줄곧 숨진 40대 팀장의 업무 지적과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날 가능성에 불만을 터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방 발령을 거부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지내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방을 구하는가 하면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으로 인사 발령 날 가능성이 커지자 A씨는 팀장에 대한 보복 범행을 계획해 생수병 물에 독성 물질을 탔다는 게 경찰의 잠정 결론입니다. A씨가 지난달 말 독성 물질을 사들이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독성 물질 구매 기록이 확인됐는데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다른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독성 물질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40대 팀장이 숨진 만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를 골목으로 데리고 나와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이웃들은 개 주인이 평소에도 개를 풀어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골목을 막은 경찰, 소방관을 향해 개가 사납게 짖습니다. 경찰이 목줄을 채우라고 요구하지만 개 주인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누가 신고했냐고. 누가 신고했냐고. 골목에서 주인이 큰 개를 풀어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휴일 오후 1시 50분쯤. 주민 2명을 물었는데도 주인은 개를 데리고 계속 주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게 업무고 이게 물건 이게 그거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여러 차례 설득해도 주인은 끝까지 목줄을 묶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개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습니다. 주민을 문 개는 이곳에서 포획된 뒤에 주인과 분리조치됐습니다. 중국이 원산인 샤페이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종 자체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니지만 해당 개는 자라는 과정에서 성격이 거칠어진 거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담당 구청은 일단 목줄을 채우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온 개 주인에게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맹견이었으면 처벌 나갈 게 많은데 여기 이제 맹견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건 좀 한정적이고요. 주민들은 이전부터 주인이 술을 먹으면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놔 자주 공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겨갖고 달라붙어서 하던 뭐 진땀이 나고 이래 도화가 따라오는 개가 아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KT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윤재맘님, 휴대폰을 쓸 수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영업자 피해도 크다던데 보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1391님.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모두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진실되게 임해주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대장동에 맨 처음에 돈을 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의혹이 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서 JM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 조사가 잘 됐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이 공포된 1900년 10월 25일을 시민들이 독도의 날로 정했죠. 독도의 가을을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